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7월 임시국회 첫날 여야 정책위 의장은 민생 공통공약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쟁점 법안에서는 이견을 좁히질 못했는데요. 특히 이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또 양국관리법 등 그동안 이제 거부권에 맡겼던 쟁점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처럼 여야 합의로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지혜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법안들을 살펴보면 쟁점 법안들은 뒤로 미뤄지고 무쟁점 법안들부터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발의된 법안 수가 많고 그리고 법안 심의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쟁점 법안이라는 것이 사회에서 강하게 요구되는 그런 문제나 갈등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법안인데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조율하고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국회 본연의 기능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정부에서 이렇게 쟁점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거부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이 쟁점에 대해서는 어떤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여와 야가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네.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과방위 상임위원회를 여당 주도로 이제 통과가 됐고 이제 본회의 를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이견들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 상황에서 여야 간의 협치 좀 기대해도 될까요? 지금 이지혜 대변인께서 진지하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야당과 머리를 맞대려고 하느냐 이런 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요. 야당과 협의하는 회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하지 않고요. 민주당 내 밀실 회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생 공약, 네. 공통 공약이 민주당에서는 대략 뭐 200개 정도 된다고 하고 우리는 한 1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쟁점 법안 네. 어디든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의 차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방송 3법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방송사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송통신 3법이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좀 시간 조절 또는 수기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반대로 민주당은 야당과는 협의할 생각 안 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스케줄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협치는 구호뿐이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겠죠. 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줄줄이 이어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겠다라는 여당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이 변전충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는데 이게 변호인, 전과자, 이해충돌, 인사 이렇게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좀 어감이 강한데요. 인사청문회에 나서게 될 창과 방패 입장 들어볼까 하는데 먼저 창 쪽이죠. 국민의힘 우리 정광재 대변인 좀 어떻게 그렇죠. 예상하십니까? 제가 좀 공세를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 김민석 총리가 총리로 국회 인준을 거치면서 저는 이번 정부 인선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충분히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증인 없었고요. 참고인 없었고 자료 제출도 대단히 부진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표결 통해서 인준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나마 총리는 국회 표결이라도 거치게 되는데 장관 후보자들은 채택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네.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마 이렇게 갖고 있는 스케줄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그 인사 검증 대상에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예요. 이분은 교육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 논문 가로채기라든가 논문 중복 게재 또 논문과 관련해서 표절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 잇따라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윤리를 중대하게 위반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장관도 아닌 교육부 장관의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분이 임명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다른 한 분은 언론에서 크게 주목하지는 않지만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입니다. 네. 이분은 현역 의원으로 처음으로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국세청 출신이기는 한데 이후에 나와서 불과 2년 동안에 자신이 세운 세무법인을 통해서 1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들이 인사검증의 칼날을 날카롭게 들이댔던 전관예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과거에 이 전관예우 의혹으로 인해서 낙마했던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더군다나 국세청은요, 사정기관인 동시에 권력기관이에요. 여기에 잘못 보이면 정말로 굉장히 기업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전관예우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분이 다시 국세청장이 돼서 이 전관예우 덕을 보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면 그게 제대로 된 국세 행정이 가능할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선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은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당 측에서는 지체 없이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좀 자신감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아니 일단 이번에 인사를 살펴보면 윤석열 전 정부 출신인 송미룡 농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국무회의 때 이 질문이 많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물음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부의 장관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은 계속 일을 시키겠다 이런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능력 있는 인재를 쓰겠다라는 것이 강력한 지금 신호인 것이고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각 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일을 잘할 사람인지 얼마나 그 현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일 잘 해나갈 사람인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집중하는데 저희 인사청문회에서 힘을 쏟을 것이고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에서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중할 상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추천 인사청문회에 나올 인사 중에 후보자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네. 집중적으로 좀 표적의 대상이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능력은 기본이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도덕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네. 인사청문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게 2000년이에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데 그 이후로 있었던 인사청문 과정을 놓고 보면 그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야당인 때가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야당일 때 본인들이 적용했던 그러니까 여당 인사청문 대상에 대해서 적용했던 그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그 칼날의 10분의 1이라도 지금 거론되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서 검증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아마 통과시키지 못할 대상자들도 꽤 많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한 달이 국민의힘 당 내부적으로는 당권 경쟁 열기로 이제 후끈 달아오를 것 같은데 민주당도 이제 상황은 비슷하고 네. 먼저 전당대회는 먼저 네. 있죠. 오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출마 선언을 이제 하게 됐는데 우선 이제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배경 그리고 당내 분위기 그리고 네. 어떻게 해서 이제 출사표까지 나오게 됐습니까? 사실 지금 그 전당대회 일정이 나와 있는 곳은 민주당이 먼저인데 네. 더 많은 관심이 국민의힘에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어떻게 이 패배를 딛고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리더십을 만드느냐 이 부분일 텐데
지금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사실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안철수 전 위원장이라고 해야겠네요. 이분이 네.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본인이 나서서 혁신위를 잘 꾸려보겠다. 그래서 혁신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비대위에서 안철수 전 위원장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인적 구성에 대해서 비토를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 비대위가 의결해 주지 않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을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네. 안철수 전 위원장이 표현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대선에 패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뜻을 비대위 측에 전달했는데 그걸 이제 2명으로 축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혁신위 활동이 다 마무리되기도 전에 먼저부터 이 두 사람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버리고 그렇다면 아예 내가 혁신을 기치로 걸고 당대표 선거에 뛰어보겠다라는 뜻으로 당대표 선에 뛰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네. 사실 우리 당의 이 전당대회는 당대표 후보군이 아직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정말 혁신 경쟁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거든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혁신이 출범부터 이제 파열음이 나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 상황인데 8월 전당대회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을 이제 바라보는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현재 이제 몇몇 의원들이 몇몇 후보들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긴 했는데 상대당에서 바라보는 국민의힘 좀 전당대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분위기 같습니까? 아니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일을 잘하려면 사실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야당의 기능을 잘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언론도 나서서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해체 수준으로 황골탈퇴를 해야 된다. 지금 당 주류부터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올 만큼 굉장히 네.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시키기만 하고 자리만 앉히기만 하고 아무런 권한을 주지도 않고 도로 친윤 세력들이 장악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나오는 표현 중에 12.3 비상계엄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말씀드리면서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혁신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듯한 외관만 갖추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것이 지금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취임과 뭐 사퇴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전대 레이스가 본격 시작이 되는데 지난 주말에 정청래, 박찬대 의원 모두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권리당원의 표심에 결과가 달려있다라고 하는데 권리당은 55% 표심이 과연 누구에게 향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앞선 코너 이슈픽에서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당 안팎의 평가에 의하면 당심은 정청래 후보 그리고 의원 표심은 박찬대 후보 이렇게 쏠려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과연 좀 어떻게 저희가 관전하면 좋을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 표심이 어딨냐라고 일단 살펴보면 한마디로 명심이 어딨냐라는 것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바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뭐 바로 시작하고 대통령실에 가봤더니 컴퓨터도 없고 복합기도 없고 그런 무덤 같았다라는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전 정부에서 일했던 그런 공무원들이 다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윤석열 3년보다 이재명 정부 30일이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특징으로 한 가지를 살펴보면 이 정부는 어떤 일을 언제 하지? 이렇게 예측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외교
무대 데뷔도 뭐 열흘 만에 하게 됐고, 그리고 여야 이런 주요 인사들도 초청해서 같이 한번 만났고, 그리고 여야의 지금 정책 협의체도 굴러가고 있고, 네. 취임 기자회견도 30일 만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일들을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도 하고 그렇게 30일을 보냈는데요.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반발 더 앞선 그런 이재명 정부에서 나오는 첫 당대표 선거에면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네. 그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신 두 분이 두 분 다 굉장히 뛰어나신 우리 당의 인재십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당대표 후보가 지금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과 잘 발맞추어 나갈 것인지를 잘 어필하는 그런 후보가 이 표심을 많이 얻을 것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 두 후보가 호남을 찾고 있는데 이 호남에 지지가 있다면 이 선거 분위기를 이끌어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두 후보가 호남에 집중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호남과 수도권에 아무래도 당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 호남으로 집중해서 지금 유세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호남에서 나오는 대통령과 그리고 뭐 당의 어떤 수장이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잘 사로잡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호남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전체 당원에 또 차지하는 비중이 호남이 제일 높죠? 제일 높다기보다 수도권과 호남에서 높은 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 네, 또 당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또 솔직하거든요. 네. 이 판세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당 예상하십니까? 사정을 얘기하는 것보다 민주당 사정을 얘기할 때 제가 마음이 편하죠.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처음에는 박찬대 의원이 당연히 그 당심에서도 앞설 것이다라고 예상한 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명심을 얘기했는데 명심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에게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또 의외의 결과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이 때문에 일정 정도 이제 그 각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론의 흐름은 아직 8월 2일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요동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뒤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박찬대 의원이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원심, 의원 내의 그 원심을 바탕으로 해서 저변까지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권리당원 55% 차지하고 있잖아요. 전체 투표에서. 권리당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누가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각에서 얘기하기로는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격형 스트라이커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지금의 그 여론조사 결과나 흐름이 네. 8월 2일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네네. 정말 편해 알겠습니다. 보이시네요. 그 마지막 뭐 간단하게 좀 그 두 분의 생각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 질문은 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9일 모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 당일에 어떻게 보면은 좀 커다란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주 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탈당을 꽤 오래전에 했고요. 우리 당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었다는 역사적 사실까지 부인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어쨌든 그 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방어권도 행사하고 그 안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기를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역시 면구스러운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결과를 담담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9일 상황 민주당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계속 구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사실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때도 전무후무하게 뭐 일이냐 시간이냐를 따져서 법원이 구속영장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른 증언자들과 증언을 맞추고 그리고
증거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벌인 것이 정황이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증거인멸이나 뭐 말 맞추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방어를 하는 측면에서도 빨리 구속영장이 실질 심사가 잘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듣는 정치권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